2026년 2월 28일 새벽, 테헤란 하늘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쿵, 쿵, 쿵. 폭발음이 연속으로 터졌어요.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관저에 폭탄 30발이 쏟아졌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었어요. 미국은 이 작전을 서사적 분노 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라고 명명했어요. 수십 년을 준비해온 작전이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사령관 팍푸르도 같은 날 사망했어요. 국가 최고안전보장회의 의장 샤마니도 숨졌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흘 뒤인 3월 1일 오전, 이란 국영 방송이 짧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께서 순교하셨습니다. 40일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합니다. 37년이었어요.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부터 이어져 온 신정 체제가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 겁니다. 이란 헌법 111조에 따라 임시 지도부 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실권은 알리 나리자니 의장에게 넘어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이 이어졌어요. 국제 유가가 하루 만에 서부 텍사스 원유 기준 7.89% 치솟았습니다. 북해 브렌트유는 8.65% 급등했어요. 한국 원화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가 6,200에서 5,800으로 급락했어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모니터 3개를 동시에 켜놓고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속구가 쏟아질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산더 크로포드예요. 영국 버밍엄에서 태어나 27년간 중동 인프라와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독립 애널리스트입니다. 런던, 두바이, 베이루트, 리야드 수십 개 도시의 현장을 직접 발로 밟아봤어요.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검토했고 수십 개국의 전략 변화를 눈앞에서 봐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란 사태를 또 하나의 중동 위기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속보가 터진 직후 뭔가 이상한 신호가 들어왔어요. 싱가포르의 동료 에밀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밀리는 싱가포르에서 중동 경제를 분석하는 15년 경력의 전문가예요. 알렉산더, 지금 이란 소셜미디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엄청나네. 이상한 거 발견했어. 이란 사람들이 집단으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는데 뭔데? 미국이 아니야. 이스라엘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야. 그럼 어디? 한국. 저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이요? 공습에 참여한 나라도 아니었어요. 이란과 특별한 외교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과거 경제 제재로 인한 동결 자금 문제도 있었어요. 오히려 사이가 좋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메네이가 사망한 바로 그 시각, 이란 국민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외국 키워드가 한국이었어요. 더 정확히는 코리아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직접 끌어왔어요. 에밀리 말이 맞았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공식 발표 이후 수시간 동안 이란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코리아 모델 검색 건수가 수십만 건을 넘어섰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네티즌들이 올린 게시물 내용도 확인했어요. 이란이 어떻게 재건돼야 하는가를 논하면서 코리아 모델을 언급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방식, 한국의 인프라 구축 방식, 한국의 행정 시스템, 그걸 이란에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이란 경제학자로 보이는 한 계정이 쓴 글이 수만 개의 공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우리보다 가난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을 보라.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이 있다면 그건 한국이다. 저는 그 글을 3번 읽었어요. 27년 경력을 통틀어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가라앉기도 전에 한 나라의 국민들이 다른 나라의 모델을 집단적으로 찾는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해야 했어요.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두 단어를 검색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47년 전에 있었어요. 한국과 이란 사이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렸지만 이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던 그 순간. 저는 사랍 깊숙이 있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 붐 관련 파일이었어요. 자료를 넘기면서 점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47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27년 경력 동안 이렇게 흥분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이야기는 4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1979년 이란 혁명.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그 해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앞으로 가야 합니다. 1973년이에요. 중동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펙, 즉 석유 수출국 기구가 원유 수출을 갑자기 제한했어요. 오일 쇼크였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어요. 기름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산유국들에게는 정반대였어요. 갑자기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 나라들이 벌어들인 오일 달러로 나라를 짓기 시작했어요. 정유시설, 도로, 항만, 발전소, 학교, 병원, 사막 위에 도시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전 세계 건설사들이 중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의 수십 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쌀이 부족했고 일자리가 없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기회가 왔어요. 한국 정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건설사들을 중동으로 보냈어요. 노동자들도 보냈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 건설사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에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최대 20만 명에 가까운 한국인들이 중동 사막에서 일했습니다. 당시 한국 인구가 3,700만 명이었으니까요. 전체 인구의 0.5%가 사막에 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에요. 그 비율로 환산하면 25만 명이 동시에 해외에 나가 일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5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일했어요. 북극이 영하 50도라면 중동 사막의 여름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이 버티기 힘든 환경이었어요. 밤에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잠들었습니다. 고향 가족들 생각을 하면서요. 그 돈을 고스란히 한국으로 송금했어요. 당시 중동 건설 수출이 한국 전체 외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외화가 포항제철을 세웠어요. 경부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진짜 밑거름이 됐어요. 그런데 1979년
모든 게 한순간에 뒤집어졌습니다. 이란 혁명이 터진 거예요. 1월에 팔레비 국왕이 이란을 떠났어요. 2월에 아야톨라 호메이니가 프랑스 망명에서 귀국했습니다. 이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테헤란 거리에서는 시위대와 군인이 충돌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어요.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돈에 빠졌어요. 이란에서 일하던 외국 기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떠났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짐을 쌌어요. 직원들을 챙기기 바빠서 현지 협력업체들 임금도 제대로 정산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남은 공사도 그대로 버려뒀어요. 영국과 프랑스 기업들은 이틀, 사흘 만에 나갔습니다. 독일 기업들도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철수했어요. 일본 기업들도 빠르게 자리를 떴습니다. 현장에는 자재들이 그대로 남았어요. 진행 중이던 공사가 멈췄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들은 돈을 받지 못했어요. 이란 현지 노동자들은 그 광경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자료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좀 더 남아 있었어요. 혁명의 총성이 울리고 불길이 거리를 가득 채운 그 상황에서도요. 진행 중이던 공사를 최대한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현지 협력업체들 임금을 정리하려 했어요. 공사 현장을 안전하게 마감하려 했습니다. 모든 외국 기업이 짐을 싸서 공항으로 향하는 그 순간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산해서 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자기 일을 끝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이란 현지 노동자들은 그 장면을 봤어요. 그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어요. 그 기억을 자식에게 전했습니다. 자식은 손자에게 전했어요. 47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에밀리, 이란 사람들이 코리아 모델 찾는 거 혹시 1979년 기억이랑 연결되는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렉산더, 소셜미디어에 그 이야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 할아버지한테 들었다. 아버지한테 들었다는 댓글이 수천 개야. 그 기업들이 남아있었다는 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47년 지났는데도 그것도 수천 명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였습니다. 계약서에 쓸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그게 47년이 지나 2026년 3월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7년간 중동을 분석해왔어요. 나라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여러 번 봐왔습니다. 이라크가 무너졌을 때는 미국 모델을 찾았어요. 리비아가 혼란에 빠졌을 때는 유럽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달랐어요. 한국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979년에 있었어요. 총성이 울리는 그 상황에서도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기억. 47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신뢰의 흔적. 그게 지금 수백조 원짜리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어요. 이란이 어떤 기준으로 재건 파트너를 선정하려 하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오후 2시 33분이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이 공식 확인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런던, 워싱턴, 베이징, 도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란이라는 거대한 파이를 두고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파이냐고요? 먼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이란은 세계 원유 매장량 4위 국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 밑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묻혀 있는 나라예요.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은 2위입니다. 러시아 다음이에요. 인구는 8,500만 명이고요. 우리나라보다 1.7배 많습니다. 그런데 47년 동안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았어요. 47년치 인프라가 통째로 낙후됐다는 뜻입니다. 도로, 항만, 정유시설, 전력망, 통신망, 행정 시스템 전부 뜯어 고쳐야 해요.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이란 재건 시장 규모가 수백조 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70조 원이에요. 이란 재건 시장은 그것과 맞먹거나 그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라크 재건보다 규모가 크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전 세계가 이 시장을 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워싱턴의 마크에게 전화했습니다. 마크는 미국 중동 정책을 20년 가까이 분석해온 친구예요. 마크,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당연하지. 국무부가 이미 민간기업 협의체 구성 중이야. 대형 건설사, 에너지기업, 금융사 다 줄 서고 있어. 근데 이란 민심이 최악 아니야? 폭탄 던진 나라잖아. 그게 딜레마야. 기술도 있고 돈도 넘치는데 이란 사람들이 문을 안 열어줘. 그 딜레마는 현실이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를 생각해보면 됐어요. 미국이 전쟁에서 이기고 재건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지 반발, 부패, 비효율.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라크 재건은 사실상 실패했어요. 폭탄을 던진 나라가 재건을 주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세계가 이미 봤습니다. 이란 국민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리웨이에게 연락했어요. 리웨이는 중국 에너지 산업을 분석하는 전문가입니다. 리웨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이미지 세탁 시도 중이야. 이미지 세탁? 하메네이 정권이랑 오래 붙어 지낸 걸 지우려 하는 거지. 새로운 과도 정부에 빠르게 접근하려 하는데 이란 시민들 반응이 최악이야. 당연한 거였어요.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 원유를 국제 제재를 피해 몰래 수입해 왔습니다. 이란 석유 수출의 80% 가까이를 중국이 가져갔어요. 쉽게 말하면 하메네이 독재 정권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한 겁니다. 이란 국민들이 47년간 가난하게 살 동안 중국은 그 독재 정권과 돈 거래를 해온 거예요.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저는 중동 재건 시장에서 중국의 과거 실적도 다시 꺼내봤어요.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중국이 재건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중간에 철수했거나 현지 갈등으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국식 재건의 패턴이 있었어요. 빠르게 들어와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고 현지의 기술을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란 전문가들은 이미 그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자국 경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잖아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졌어요. 기업들이 해외 대규모 투자를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중동 건설 현장 경험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부족했어요. 유럽은 법적 제재 해제 절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법상 절차를 밟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 사이 이란 재건시장의 문이 먼저 닫혀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록을 하나씩 지워나갔어요. 미국, 민심 장벽, 중국, 신뢰 부재, 일본, 경제력 한계, 유럽, 법적 제약.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란 임시지도부위원회가 재건 파트너 산정 기준을 발표한 거예요. 저는 그 내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술력이 첫 번째 기준이 아니었어요. 가격 경쟁력도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신뢰의 역사였어요. 이란과 오랜 협력 경험이 있고 위기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킨 나라.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7년 경력 동안 전후 재건 시장을 여러 번 봐왔습니다. 기술, 가격, 납기. 항상 이 세 가지가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신뢰의 역사를 첫 번째 기준으로 내건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에밀리에게 연락했어요. 에밀리, 이란 선정 기준 봤어? 봤어. 신뢰의 역사가 1이잖아. 이거 사실상 한 나라 지목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봐. 이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가 어디인지 생각해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국이네? 맞아. 목록에서 모든 경쟁국을 지우고 나면 한 나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국의 이야기를 절반도 꺼내지 않았어요. 과연 무엇이 그들을 놀라게 했을까요? 신뢰의 역사.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란 임시지도부위원회가 발표한 재건 파트너 선정 기준 1위였어요. 기술도 가격도 납기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역사가 첫 번째였어요. 저는 27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전후 재건 시장에서 이런 기준을 내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즉시 알아챘습니다. 이 기준을 가장 완벽하게 충족하는 나라가 어디인지를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야기는 신뢰만이 아니었어요. 숫자로 들어가 봐야 했습니다. 먼저 건설 분야부터였어요. 한국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 역사는 1973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었어요. 그 50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한 누적 금액이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이에요. 사막에 정유 플랜트를 지었습니다. 가스 파이프라인을 깔았어요.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세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는 시설이에요. 도로를 깔았고 항만을 건설했고 발전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제가 한국 건설사들이 이란에서 과거에 수행한 프로젝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정유 플랜트, 가스 파이프라인, 해수 담수화 시설, 도로, 항만, 발전소. 전부 이란 재건에 지금 당장 필요한 시설들이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현장 경험을 쌓으면서 이란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역량을 정확히 갖추게 된 거예요. 다음은 에너지 분야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한국의 정제 능력입니다. 하루 처리 용량이 336만 배럴이에요. 세계 5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1위예요. 이게 왜 지금 이 순간 중요하냐고요?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이 이번 공습으로 상당 부분 손상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 시설도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됐어요. 라스타누라는 하루 55만 배럴을 처리하는 거대한 시설이에요. 중동 전체 정제 능력에 엄청난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아시아에서 정제 능력 1위인 나라, 한국이에요. 이란 재건 기간 동안,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 이란 원유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연락했어요. 제임스는 런던에서 에너지 시장을 분석하는 20년 경력의 친구입니다. 제임스, 한국 정제 용량 숫자 맞아? 아시아 1위가 맞아? 3번 확인했어. 맞아. 하루 336만 배럴. 아시아 1위야.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맞아. 반도체 조선 이야기는 다 아는데 정유는 잘 몰라.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핵심이야. 바로 그거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반도체 나라, 조선 나라로만 알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세계 5위 정제 능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랑도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쌓아온 겁니다. 저는 한국 건설사 중동 담당자와 짧게 통화했어요. 지금 이란 쪽에서 공식 접촉이 오고 있나요? 아직 공식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준비는 돼 있나요? 저희는 항상 준비돼 있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냥 50년간 해온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어요. 저는 27년간 수많은 나라의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우리가 최고라고 외쳤어요. 중국 기업들은 가장 싸고 빠르다고 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달랐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이니까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 겸손함이 오히려 더 강력했습니다. 50년간 해온 일이라는 말 속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실패도, 성공도, 배움도, 신뢰도. 50년치가 다 들어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계속 펼쳤어요. 한국이 가진 게 건설과 정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세 번째 무기가 있었어요. 그걸 발견하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성과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2일 오전 2시 17분이었어요. 커피가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한 가지 확신이 강해졌어요.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아직 절반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건설 50년, 정제 세계 5위. 이건 세계가 어느 정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분야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넘기면서 이란의 핵심 문제가 뭔지를 다시 생각해 봤어요. 이란이 재건해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뭘까요? 건물이요? 도로요? 정유시설이요? 저는 이란 전문가 여러 명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이 놀라웠어요. 전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요. 저는 처음에 의아했어요. 행정 시스템이 인프라보다 먼저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당연했습니다. 47년간 독재 정권은 행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권력자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국민들이 알 수 없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회 보장 시스템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불분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의 행정이 블랙박스였어요.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블랙박스. 그 안에서 47년간 부패가 쌓였습니다. 재건 사업을 아무리 잘해도 행정 시스템이 부패하면 다 새어나가요. 이라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었습니다. 2003년 이후 이라크에 수십조 원이 쏟아졌어요.
도로 건설비, 학교 건설비, 병원 건설비. 그런데 실제로 지어진 건 계획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투명하지 않은 행정 시스템 속으로 사라졌어요. 일하는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 시스템 구축이 재건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거였어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어디일까요? 저는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UN 전자정부 발전지수예요. UN이 전 세계 193개국의 디지털 행정 능력을 측정하는 공식 지표입니다. 온라인 서비스 수준, 디지털 인프라, 인적 자본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세계 1위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니에요. 영국도 아닙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아니에요. 한국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속으로 세계 1위예요.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2번 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에밀리에게 바로 연락했어요. 에밀리,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가 한국인 거 알고 있었어? 솔직히 몰랐어. 반도체 조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전자정부가 1위인 줄은 진짜 몰랐어. 나도 이번에 다시 확인했어. 맞는 숫자야. 이게 이란에서 왜 중요한 거야? 이란이 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알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행정 시스템? 맞아. 에밀리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한국이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부터예요. 30년 넘게 투자해온 결과입니다. 시민등록 시스템, 세금 신고 시스템, 건강보험 시스템, 민원 처리 시스템, 전부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작동해요. 한국 국민이라면 스마트폰 하나로 대부분의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세금을 신고하고 민원을 넣고 처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비교해 드릴게요. 미국도 아직 종이 서류를 쓰는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도 아직 직접 창구에 가야 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일본은 도장 문화가 남아 있어서 디지털화가 더딘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30년 전부터 디지털 행정으로 전환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UN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예요. 이게 이란에 왜 결정적이냐고요? 이란은 지금 행정의 제로 상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47년간 독재 정권이 만들어 놓은 불투명한 시스템을 전부 걷어내고 처음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처음부터 만든다면요?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든 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이란에 이식할 수 있다면 재건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재건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부패가 끼어들 틈이 없어집니다. 이라크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건설 50년, 정제 세계 5위, 전자정부 세계 1위. 한국이 가진 세 가지 무기가 이제 모두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를 찾아봤습니다. 미국은 건설 경험은 있지만 이란 민심 장벽이 있어요. 중국은 건설은 할 수 있지만 신뢰가 없고 전자정부는 한국에 한참 못 미칩니다. 유럽은 전자정부는 어느 정도 되지만 이란 현장 경험이 부족해요. 일본은 세 가지 모두 한국에 비해 약합니다. 지구상에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나라는 한국뿐이었어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한국은 이 능력들을 자원 없이 만들었어요. 거기도 없고 천연가스도 없고 넓은 땅도 없는 나라가요.
없으니까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술로,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그 절박함이 세계 최고를 만든 거였어요. 자원 있는 나라들이 땅에서 기름을 퍼내는 동안 자원이 없는 나라는 사람의 머리에서 기술을 퍼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세계의 반응이 궁금해졌습니다. 2026년 3월 2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도 잊은 채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밤새 자료를 들여다보다 잠깐 눈을 붙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상황이 달라져 있었어요. 세계 언론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기사들이었어요. 이란 재건 시장 분석, 잠재적 수혜국 전망. 그런데 오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굵직한 제목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파이낸셜 타임스였습니다. 이란 재건 시장, 한국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을 1순위로 지목한 겁니다. 기사 내용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유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이란 국민 감정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 둘째, 50년의 중동 현장 경험이 있다는 것. 셋째, 이란 국민들 사이에 세대를 넘어 쌓인 신뢰가 있다는 것.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 신뢰를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7년간 이 일을 해온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도 바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정유산업, 이란 사태 최대 수혜자로 부상. 이란과 사우디 정제시설 피해로 생긴 중동 전체의 정제 공백을 한국이 채울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기사는 한국의 하루 정제 능력 336만 배럴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1위, 세계 5위. 지금껏 주목받지 못했던 그 숫자가 세계 최대 경제 언론의 일면을 장식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코스피는 5,800으로 떨어졌어요. 반도체 주식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들 중에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 있었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루 만에 19.75% 급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주식이 하루 만에 20% 오르는 건 웬만해선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급등이었습니다. S51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상한가는 하루 오를 수 있는 최대치예요. 더 오르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S51이 그 한계까지 오른 겁니다. HD 현대중공업도 크게 올랐어요. 시장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도 전에 시장이 먼저 한국의 기회를 알아챈 거였어요. 저는 제임스에게 연락했습니다. 제임스, 지금 시장 반응 보고 있어? 보고 있어. 한화 에어로 19%가 말이 돼? 시장이 먼저 알아챈 거야. 근데 알렉산더,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어? 이란 재건이 한국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게? 나는 그렇게 봐. 근거가 있어.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분석 보고서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보고서의 제목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미국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경제적 이익은 한국이 가져갈 것이다. 마크, 이 보고서 워싱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불편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왜? 총을 쏜 건 미국인데 돈을 버는 건 한국이라는 게 자존심 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이잖아. 사실이지. 그게 더 불편한 거야. 두바이의 인프라 분석가 하미드 알 라시디도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재건에서 신뢰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기술적 역량만 보면 미국도 유럽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란 국민이 문을 열어줄 나라, 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저는 이란 경제학자들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들을 번역해서 읽었습니다. 내용이 가슴에 남았어요. 한국은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알고 있다. 착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러 왔다. 혁명이 터졌을 때도 도망가지 않았다. 그 차이가 50년의 신뢰를 만들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잠시 멈췄습니다. 착취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일하러 왔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1970년대 중동 사막에 발을 들여놓은 한국 노동자들은 그냥 일하러 간 거였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돈을 벌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노동이 일한 사람들 눈에는 다르게 보였던 거였어요. 착취가 아닌 동반이었다고요. 저는 27년간 수많은 국가들의 해외 진출 사례를 분석해 왔습니다. 강대국들의 해외 진출에는 항상 패턴이 있었어요. 자원을 가져가거나 시장을 장악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냥 일을 했어요. 사막에서, 열기 속에서, 가족과 떨어져서 그냥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게 50년이 쌓이니 신뢰가 됐어요. 신뢰가 쌓이니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이 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일면이 되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9.75% 올랐어요. 돈이 신뢰로 바뀌고 신뢰가 다시 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에밀리, 이거 알렉산더, 역사적인 순간 같지 않아? 역사적이지. 27년 하면서 이런 건 처음 봐. 나도 그래. 총 한 발 안 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 전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싱크탱크 보고서, 두바이 전문가 발언. 세계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세계 언론이 한국을 1순위로 지목하는 걸 보고 아무것도 안 할 리 없었어요. 반격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과연 그 반격이 통할 수 있을까요? 경쟁국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2026년 3월 3일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세 번째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틀 밤을 거의 새웠습니다. 눈이 따가웠어요. 그런데 잠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쟁국들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세계 언론이 한국을 이란 재건 1순위로 지목하자 가만히 있을 나라가 없었어요. 미국이 첫 번째였습니다. 워싱턴발 소식이 들어왔어요. 법무부가 이란 재건 참여를 위한 민간기업 협의체를 공식 구성했다는 거였습니다. 로키드 마틴, 벡텔, 엑슨모빌,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자본력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충분했어요. 저는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크, 미국 기업들 진짜로 이란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본이랑 기술은 충분해. 근데 알렉산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 뭔데? 이란 국민 감정이야. 미국이 폭탄을 던진 나라잖아. 기업들이 들어가도 현지에서 환영받을지 모르겠어. 이라크 때랑 너무 비슷한 상황이야. 맞는 말이었어요. 기술력과 자본이 있어도 민심이 없으면 재건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이라크에서 이미 뼈저리게 증명된 사실이었어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 기업들이 대거 들어갔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현지 반발이 끊이지 않았어요. 부패가 만연했고 사업은 비효율의 늪에 빠졌습니다.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이라크 재건은 실패했어요. 이란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폭탄을 던진 손으로 집을 지어준다고 해도 이란 국민들이 그 손을 잡을지는 전혀 다른 문제였어요.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니웨이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니웨이, 중국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 전방위로 뛰고 있어. 이란 과도정부 인사들한테 접촉하고 대규모 투자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 규모가 얼마나 돼? 수천억 달러 규모야. 중국이 돈으로 밀어붙이려는 거지. 근데 이란 시민들 반응은? 최악이야. 소셜미디어에서 중국 기업 철수하라는 목소리가 엄청 커.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이란 원유를 국제 제재를 피해 몰래 수입해 왔어요. 이란 석유 수출의 80% 가까이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메네이 독재 정권의 경제적 생명줄 역할을 한 거예요. 이란 국민들이 47년간 제재 속에서 가난하게 살 동안 중국은 그 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와도 신뢰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저는 중동 재건 시장에서 중국의 과거 실적도 다시 들여다봤어요. 리비아, 이라크, 시리아. 중국이 재건에 참여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패턴이 있었어요. 빠르게 들어와서 자국 노동자를 데려오고 현지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남기지 않고 빠져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 고용 창출도 없었어요. 기술 이전도 없었습니다. 그냥 돈만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이란 전문가들은 이미 그 패턴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지금 자국 경제를 추스리기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잖아요.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졌어요. 기업들의 해외 대규모 투자 여력이 크게 줄었습니다. 게다가 중동 건설 현장 경험도 한국에 비하면 훨씬 부족했어요. 1970년대 오일붐 당시 중동에 진출했지만 한국만큼 깊이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유럽은 법적 제재 해제 절차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국제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기까지는 복잡한 외교적 절차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이란 재건 시장의 첫 번째 문이 먼저 닫혀버릴 수 있었어요. 저는 문국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미국, 민심 장벽, 중국, 신뢰 부재, 일본, 경제력 한계, 유럽, 법적 제약. 지워도 한 나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했습니다. 경쟁국들이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다 해도 시간을 두고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기술은 배울 수 있고 자본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란 민심도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27년 경력을 걸고 답해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3가지예요. 첫째, 현장 경험이에요. 정유 플랜트를 짓는 기술은 교과서로 배울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사막에서 직접 짓고 실패하고 고치면서 얻은 노하우예요. 이걸 단기간에 따라잡으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뢰예요. 1979년 혁명 때 자리를 지킨 그 기업. 그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이란 국민들의 기억 속에 새겨진 그 신뢰는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전자정부 시스템이에요. 유엔 전자정부 발전지수 세계 1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한국이 30년 걸렸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나라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역시 수십 년이 필요해요. 한국이 지금 이 자리에 오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경쟁국들이 지금 시작한다면요?
한국은 그 50년 동안 멈춰 있지 않아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경쟁국이 100m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50m 앞에서 뛰고 있고 멈추지도 않아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27년 경력 동안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수백 개의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수십 개국의 전략을 들여다봤지만 이번만큼 확신이 강했던 적은 없었어요. 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준비된 나라다. 50년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봐야 했습니다. 2026년 3월 3일 저녁 11시 42분이었습니다. 저는 27년 경력 최고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런던의 밤이 깔려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사흘 전 새벽 테헤란 하늘에 폭발음이 울리던 그 순간부터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커피만 10잔 넘게 마셨어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어요. 27년 경력 동안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느끼는 감각이에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이란 사태를 처음부터 다시 떠올려 봤어요. 2026년 2월 28일 새벽의 공습, 하메네이의 사망, 이란 국민들의 집단 검색, 코리아 모델. 그 두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임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 이번 이란 사태에서 한국이 진짜 최대 수혜국이 될 수 있다고 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왜? 미국이 수조 달러를 쓰고 전쟁을 이겼는데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건 한국이잖아. 총 한 발 안 쏘고. 이게 말이 돼? 말이 되지. 왜? 왜냐면 한국은 총 대신 다른 걸 50년 동안 준비해 왔으니까. 제임스가 잠시 조용했어요. 맞아. 그게 맞는 말이야.